여러분은 네이버나 또는 뭐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탄생한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그거예요. 사실 투자 관점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자예요. 세상의 흐름을 읽자. 그러면 어떤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미래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있는 흐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에 많이 뜬다고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그게 사실은 투자의 원칙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게 막 떠요. 인공지능 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미래 세상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뭘까?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가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근데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사실 여러분 옆에 다 있어요.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의 잘못으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왜 이게 미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럼 이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신의 투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면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 거 말고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상자산이나 저희 같은 사람이 말하는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태폰 이게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소위 전문가란 분들조차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분산원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대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경제는 이렇게 올 거다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미래의 경제는. 그게 재테크잖아요. 돈이고.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암호화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블록체인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고? 암호화폐는 뭐가 떠오르지? 비트코인? 그럼 이게 오르냐? 사기야? 신기루야? 돈을 벌 수 있는가 마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할 거는 경제예요. 이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부에서조차도 블록체인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고 해요. 말로만. 인공지능에는 수천억, 수조가 투자되는데 블록체인에 투자되는 돈은 천억도 안 돼. 인공지능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존 뎁스코가 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에 미래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술을 잡으려면 딱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블록체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 거냐는 거지. 여러분 컴퓨터라는 거 아시죠? 근데 컴퓨터라는 거 뭐야? 내가 맨날 쓰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 아키텍처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죠? 이게 전화기예요? 네. 이게 전화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옛날에 2G, 3G 폰하고 뭐가 틀려요? 걔도 전화기잖아. 얘도 전화기고. 두 개의 차이가 뭘까? 왜 여러분이 비싼 걸 이걸 살까? 이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폰의 주안점을 둬. 스마트의 주안점을 둬야지. 예. 이거는 컴퓨터예요, 여러분. 이거는 컴퓨터에 전화 기능을 넣은 거지 전화기가 아니야. 이게 컴퓨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제 말 틀렸나요? 옛날 전화기에는 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기는 앱을 쓸 수 있어. 앱이 뭐야? 소프트웨어잖아. 이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만 이해하면 돼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얘기한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렇다고 컴퓨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러 온 건 아니야.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한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정말이요? 그래, 그럼 그렇다고 그래.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아키텍처 아세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두 가지 있죠. 운영체제라는 개념도 잘 모르시잖아. 운영체제 두 가지, 뭔지 모르지만 안드로이드 얘기하고 iOS 얘기해. 그게 뭐지? 그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iOS나 안드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운영체제잖아. 그래서 물어보죠. 그럼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동작 방식 아시냐고.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건 알아.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면 굉장히 패밀리어해. 내가 아는 것 같아. 그 아는 것 같다는 뭐냐면 머릿속에 뭔진 모르지만 암묵적으로 컴퓨터란 뭐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접속하려면 컴퓨터를 알아가지고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야 돼. 이런 거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시잖아.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블록체인의 개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 관심 있으시면은. 거기에 심지어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해. 블록체인 보고. 인터넷이래. 제2의 인터넷이잖아요. 가치의 인터넷이래. 이거 빼. 어쨌든 얘는 뭐란 얘기야? 인터넷이래. 블록체인 보고 인터넷이래. 분산업자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제 얘기는. 물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래. 그래? 이상하네.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는 뭐야? 제3차 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컴퓨터,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인프라가 뭘까요? 우리가 뭐 돌아가야 되잖아. 현재 세상의 인프라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없이 여러분 뭐 하나요? 여러분 인터넷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인터넷 서비스라는 걸 받아본 적 있어요? 인터넷 자체? 집에서 여러분 PC 설치할 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왜 모뎀 깔고서 뭐 KT 서비스잖아. 그거 말고 그런 것뿐이 받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현재 우리 세상의 인프라는 인터넷, 컴퓨터예요.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근데 현재 세상의 인프라,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있는데 미래 세상에서는 인프라가 뭐로 바뀐대? 블록체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 문장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 뭔지 모르지만 일단 블록체인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대체한대. 이 뜻 아닌가요? 근데 심지어 아예 딱 까놓고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래. 인터넷. 그래?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은 인터넷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야 현재 세상의 인프라를 얘가 대체하지.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냐면은 인터넷 앤드 컴퓨터 앤드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의 정의예요. 미래 세상은 블록체인이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세상은 인터넷이래. 그래서 현재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넷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인터넷에 올라가는 우리의 세상. 근데 미래 세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블록체인 세상이 되겠죠. 블록체인에 올라간다는 거지. 현재 세상에 올라가는 경제 세상을, 경제 생태계를 우리는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조금 더 잘난 척 하면은 사이버 경제라고 얘기해. 예. 예. 그럼 블록체인 세상에 올라가는 경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게 합당할까? 그게 블록체인 경제죠. 예. 그래서 현재 세상은 인터넷 경제인데 미래 세상은 무슨 경제가 돼? 블록체인 경제로 갈 거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95%는 어떤 용어 쓰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호 경제 또는 여러분 들은 건 토큰 생태계. 예. 토큰 이코노미라고 써요. 신기하네. 인터넷에 올라가는 경제는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경제는 블록체인 경제라고 안 부르고 암호 경제, 토큰 경제라고 할까? 난 신기했어요. 네. 거기서 암호 경제에서 암호라는 게 뭔지, 토큰 경제에서 토큰의 의미가 뭐냐, 그 암호와 토큰이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미래 경제는 암호화폐가 주가 되는 경제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하는가, 지금부터. 이게 돼서 조금? 이게 되시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가 중요한 거야. 왜? 미래 경제에 지금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요소라서 이름에 그냥 암호 경제라고 붙여. 거기서 암호 경제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암호 경제 암호는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호 경제가 통용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호화폐가 중요하대.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는 도대체 미래 세상의 경제 생태계에서는 암호화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아예 경제 체제 이름을 암호 경제라고 했을까? 아예 토큰 경제라고 했을까? 이게 코끼리잖아요. 코끼리에 대한 정의 아시는 분? 코끼리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없잖아. 근데 코끼리를 여러분은 알아. 딱 보면 코끼리인지 아닌지 알아. 근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하잖아. 이해됐죠? 이런 일이 있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코끼리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고정화돼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코끼리를 블록체인이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럼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는 하는데 설명을 못해. 당연한 거야. 모르셔도 돼요. 못해도 돼.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확한 개념만 이해되시면 돼.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분산 저장 장치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분산 저장 장치, 분산 DB, 분산 원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래 블록체인 세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로서의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글로벌 신뢰 컴퓨터다. 저게 이더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더럼 들어보셨죠? 예. 이더럼의 정의가 컴퓨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랑 틀려요. 수식어 두 개가 붙어. 첫째 뭐가 붙어? 글로벌하대. 그 다음에 트러스트하대. 그럼 현재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트러스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로컬한 거야. 그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컴퓨터가 온 거예요. 블록체인은 뭐다? 네, 이게 뭐죠? 여기 컴퓨터에다가 전화기 넣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새로운 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 아, 블록체인도 컴퓨터네? 그러면 블록체인 컴퓨터에 전화기는 넣을 수 있네? 그럼 현재 스마트폰은 어떻게 바뀔까? 미래는 블록체인 폰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게끔 하는 것부터. 가장 첫 번째 허들이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인지하셔야 돼. 그래야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게 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해돼요. 가상자산. 똑같아.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가상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가상자산의 용어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거예요. 버추얼 어셋. 근데 특검법에서 가상자산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볼 땐 그 가상자산은 현재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암호화폐하고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하고 동일시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 비트코인은 여러분 아시죠? 이건 많이 들었죠? 예. 누가 저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그럼 저는 뭐라는 줄 아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왜 중요한디?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 있어? 네가 돈만 벌면 되지. 예. 제 말 틀렸나요? 뭐 이렇게 따져?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 차이는 알아야 돼요. 소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중앙중 방식이다, P2P 방식이다. 예.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받는 모든 시스템, 모든 서비스는 이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있어서 해주는 거야. 예. 근데 대신 걔는 뭘 해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바로 트러스트라는 거를 보증해 준다고 그래. 이 말은 뭐냐? 계좌이체 하면 은행은 확실하게 계좌이체가 됐는지 우리한테 보증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뭘 받아?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게 인터넷이든 피지컬하게 옛날에 우리가 종이로 하던 세상이든 모든 생태계의 핵심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들은 안 믿잖아요. P2P 방식에서의 신뢰 보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댄 거예요, 하나를.
대신 얘한테 많은 권한과 많은 부를 주게 돼.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이게 싫은 거야. 왜 저 트러스트라는 기관이 있어야 될까? 사실은 은행이에요. 비트코인 나오게 된 배경은 은행입니다. 은행들이 아마 여러분 금융 월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위기가 탄생하죠. 그 모든 잘못이 내가 했나? 우리가 했어요? 지네가 했지?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 우리가 지잖아. 걔는 아직도 잘 살잖아. 뭔가 이상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 너희들 싫어야. 그래서 부정부주의냐 뭐 이런 쓸데없는 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싶어. 얘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신뢰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 그걸 인간은 못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P2P 방식에서 P2P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비트코인에서는. 중앙집중 방식에서 P2P 방식으로 왔잖아.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에서 P2P가 되네야. 믿어야지. 지금까지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비즈니스를 만들 때 꼭 중앙집중 방식으로 만들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대안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비트코인에서 봤더니 꼭 생태계를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라 P2P로 됐었어. 근데 보니까 P2P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이해돼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중앙 집중으로 할 건지 P2P로 할 건지를 결정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중앙 집중 방식의 비즈니스하고 P2P 비즈니스 방식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건 선택하라는 거야. 옛날에는 무조건 중앙 집중 방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근데 이제는 P2P 방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중앙 집중 방식이 나한테 유리한지 P2P 방식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해서 여러분이 볼 때 나 이거 불편해. 속도가 늦대. 싫어. 나 이쪽으로 할래. 그럼 하세요. 누가 하지 말래? 근데 P2P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럼 나는 P2P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못 만들게 하냐는 거야. 제 말이 되세요? 그게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모든 중앙집중 방식을 P2P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리고 나서 우리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이에요. 왜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무엇이 중요한데? 사실 비트코인을 만든 건 화폐로 만들었어. 근데 원래 최초는 사실 좀 별로 후져요. 원래 모든 게, 여러분 전화기 발명했잖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최초의 전화기를 보고 스마트폰은 필요 없어, 전화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 섭하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얘기는. 이거는 원래는 화폐로 발행했지만 여러 가지 화폐 성격을 갖기에는 너무 단점들이 보여. 그러면은 인간들은 단점이 보면 비트코인을 포기하겠어요? 그 속에서 본질을? 아니요. 뭐래? 개선하고 보완하겠죠. 현재 블록체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야.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 새로운 개선점을 찾고 새로운 혁신을 찾는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는 거고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끄는 게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어떻게 스타트를 끌었냐면은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 했어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P2P로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 모든 거를. 근데 비트코인은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이 뭐냐면은 튜링 불안전성에 프로그래머를 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아니야, 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중앙 비즈니스 모델을 뭐로 만들어, 우리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만들잖아요. 맞아요? 컴퓨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말했던 게 뭐야?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P2P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P2P로 바꾸려면은 얘도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 컴퓨터적인 기능과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럼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천재가, 19살 천재가 나타나서 아니야, 나는 모든 거를 P2P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 소위 분산원자는 개념을 컴퓨터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컴퓨터가 돼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 만들 거잖아요. 드디어 이제 이더리움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게 혁신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응용 서비스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응용 서비스 개발하는데 한계를 모든 응용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도록 확장해야 돼. 그러려면 얘는요, 컴퓨터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죠? 그래서 컴퓨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은 전화기야. 이들은 뭐야? 스마트폰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머를 하지가 않아요. 제 컴퓨터라는 얘기는 프로그래머를 한 거야. 요 말은 요 정도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SI를 할 수 있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프로그램 하지 않아. 그래서 프로그램 하다는 개념은 이드럼부터 쓰는 거지 비트코인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이 걔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에 아마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그 그룹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 얘기하면서 컴퓨터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랬어.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나름대로 기능만 유지하면 돼. 새로 만들어야지. 세수는 세부래.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야. 이 순간 뭐냐? 이제 이더리움은 뭐가 됐어? 컴퓨터가 된 거야. 이게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의를 보면은 전부 블록체인을 뭐라고 정의냐면은 분산 원장으로 정의해. 근데 이제 국내 유일한 공공기관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블록체인을 정의했어.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정의 안 해. 어쨌든 가장 비슷해. 블록체인이란 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터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렇대. 2번이 P2P란 거야. 1번이 무슨 뜻일까? 1번을 잘 보세요.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대. 연산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연산 기계. 컴퓨터잖아. 네. 그래서 이 기간만 유일하게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인지하는 것 같아. 근데 앞에 뭐가 붙어? 거대하대. 글로벌하대. 네. 근데 이 글로벌한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어? 모아. 어떻게 만드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컴퓨터를 만든대. 이게 맞는 정의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인터넷에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다 연결해. P2P로. 그리고 이게 꼭 하나처럼 동작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글로벌 가상 컴퓨터야. 여기에 로컬이야.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우린 여기서도 블록체인 만들 수 있어. 하나, 두 개를 뭉쳐서 하나처럼 동작하게 만들어. 그럼 그게 블록체인이야.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이란 뭐냐? 가상의 블록체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컴퓨터를 다 수용해 주는 거. 그게 전 세계 컴퓨터가 딱 하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드름의 꿈이에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 지구에는 이상한 행성이야.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컴퓨터가 많고 각자 놀아. 근데 블록체인 세상에 오고 나서 외계인이 지구에 딱 오면 지구에는 컴퓨터가 몇 대가 있어? 이해되세요? 그게 블록체인이야. 그래서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는 컴퓨터고 네트워크야. 그래서 블록체인 보고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런 질문해요. 그게 동작하나요? 여러분 이거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게 비트토렌토, 랩스터, 넷플릭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 PC에 메모리가 있잖아. 그죠? 근데 메모리가 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옆에 외장 가서 사야지. 계속 살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 내 PC에 메모리 꽉 찼는데 네 PC 보니까 메모리 많이 쓰냐? 얘는 10%뿐이 안 써. 90% 비었잖아. 그러니까 네 메모리 내가 좀 쓰자야. 그 개념을 전 세계 사람들 PC에 다 확인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어떤 메모리가 생겨요? 글로벌 메모리가 생기잖아. 예, 네, 그런 개념. 예.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뜨는 것 중에 파일 코인 나오잖아. 예, 네, 파일 코인 중에, 제가 파일 코인을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일 코인이 꿈꾸는 게 바로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필요한 글로벌 메모리를 관리하고 보증하는 서비스야. 예. 그래서 비트토렌트라든지 랩스터는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나눠 있는 메모리들을 내가 하나의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서 내 것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토렌트나 랩스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고 그래. 앞에 P2P가 들어가.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뭐냐? 메모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까지 내가 쓰자야. 운영체제까지. 그래서 블록체인은 P2P 컴퓨터 공유 시스템이에요. 시각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잖아. 컴퓨터니까 운영체제가 필요한 거야. 상식으로. 그래야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앱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앱스토어가 있는 거지. 이게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 세상의 스마트폰 생태계예요. 요 각각이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들어갈 거예요. 얘도 뭐라 그랬어요? 얘도 컴퓨터야 이놈아. 얘는 하나지만 얘는 집합이야. 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있어? 운영체제가 있어요. 물론 가상이지 얘도 이제. 어쨌든 운영체제가 있어.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얘도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도 뭐냐?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야.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는 앱을 만들 거야. 똑같이 여기도 앱을 만들 거예요. 앞에 D자가 들어가. D자가 왜 들어가느냐? P2P 앱이란 뜻이야. Decentralized 앱. 그래서 앱이라고 할, 요거 빼면 앱이잖아요. 네, Decentralized, 탈중앙화된 앱이다. 그럼 얘도 뭐가 있겠어? 얘는 스토어가 없나? 얘도 앱 스토어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그 16개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직은 누가 뭐라 해도 80% 이상이 이더리움 앱이야. 그 앱 스토어의 가장 큰 게 이더리움 앱 스토어예요.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은 지금 여기로 들어오지 마. 블록체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 컴퓨터로 했잖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 컴퓨터를 이해해야 돼. 참 신기한데 자꾸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저한테 그래요. 좋아. 그럼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게. 대신 와서 일단 컴퓨터 2년 동안 공부해.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 모른다고 돈 못 버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몰라도 돼. 단지 여러분은 이제 부터 뭘 이해하면 돼? 여러분이 앱을 이해하듯이 이제 탭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쪽에 관심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근데 이쪽에 관심 있으려면 이제 앱의 특징과 탭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야 되잖아. 도대체 현재 사이버 경제, 인터넷 경제랑 블록체인 경제 차이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가 있는데 왜 새로운 컴퓨터는 블록체인 컴퓨터가 필요할까? 도대체 기존의 컴퓨터가 못 주는 어떤 거를 블록체인 컴퓨터가 주길래 우리는 블록체인 컴퓨터를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그때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이제. 또 스마트 계약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스마트 계약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또 무슨 뭐 조건이 만족되면은 탈중화가 된 뭐 자동 실행되는 전자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스마트 계약의 정의가 뭐다? 뭐예요? 네. 소프트웨어 이름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소프트웨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 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떻게 돼? 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앱을 만든다야. 이해됐죠? 이거 아시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앱을 만든다야. 이게 이 그림에서 여러분께 주는 거. 근데 신기하잖아. 이 속에 이제 모든 게 다 있어. 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 계약이라고 정의할까? 부를까? 뭔지 모르지만 뭐가 들어가? 계약이 들어가. 저 속에 블록체인 컴퓨터의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얘는 경제가 아니었어. 얘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생태계예요. 경제 생태계. 왜? 여기서 벌써 다 계약이잖아. 근데 스마트하대잖아. 스마트 계약.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고 폰이 아니잖아. 스마트에 주안점을 두잖아. 스마트 계약은 계약이 아니야. 스마트에 주안점을 두는 거야. 저 스마트 계약의 개념이 이해되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세뇌시킨 게 블록체인은 뭐다? 그냥 컴퓨터적 네트워크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현재 일고 있는 스마트폰 생태계랑 블록체인 생태계도 같은 차원, 같은 레벨에서 비교 분석하시면 조금 쉬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왜 우리가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 되지? 현재 있는 컴퓨터는 안 되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컴퓨터를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은 이런 게 있어야 돼.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 그럼 어딜 것 같아? 에브리싱이에요. 같은 컴퓨터잖아. 현재 컴퓨터가 하는 모든 거를 블록체인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블록체인 컴퓨터로 만들어진 모든 서비스는 현재 컴퓨터로도 할 수 있어. 왜? 똑같은 컴퓨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디까지 이용될 거? 에브리싱이야.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용 안 되는 부분은 어디냐? 현재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서비스는 블록체인도 못해. 같은 컴퓨터니까. 제 말 이해되죠? 블록체인 응용보다는 뭐다? 컴퓨터가 응용되는 모든 곳.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모든 서비스는 컴퓨터로 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야? 에브리싱. 누가 먼저 깃발 꽂느냐.
그 개념을 위해서.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평생 들어야 될 거.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 원래는 디지털 어셋이냐, 크립토 어셋이냐, 크립토 커런시냐인지, 버추얼 어셋은 구제금융 IM 몇 개 기관에서 뿐이 사용을 안 해요. 주로 금융庁사용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금융은행가 받으다가 버추얼 어셋이니까 가상자산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미래 세상은 뭐다? 디지털 자산 세대다. 디지털 자산 세대.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다는 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거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그 디지털 자산을 우리는 뭐로 정의한다? 암호화폐로 얘기하는 거야.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보안 기술이야?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뛰어나다? 무슨 헛소리 하냐?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걔가 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저장된 데이터가 있잖아. 그 데이터가 분명한 원본이다. 그게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만 보장해주는 원본성을 주장하는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기 PC가 있잖아요. 해커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위조했어. 몰라. 모른다고. 근데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위조되는 순간 알아. 자기가 저장된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만을 보장해줘요. 블록체인이 무엇을 위한 건가 도대체.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잡하고 속도도 느리고 보안성도 후지다는 이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디지털 자산. 그 디지털 자산을 이해시킨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NFT 요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다 이해가 되세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네 가지 기능을 줍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없는 거를 저는 블록체인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그냥 분산원장이야. 이 네 가지 기능이 뭐냐? 암호화폐 발행 기능.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탈중앙화 자동화 조직, DAO라고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능이 없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은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왜 네 가지 기능이 있어야 블록체인이냐? 이 네 가지 기능을 준 목적이 있다 이거지. 그 목적이 블록체인 컴퓨터의 비전이에요.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한때 유행했던 게 암호화폐는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서 느꼈니? 너희들은? 이제서 알았니? 예. 왜? 여러분 네이버 하면 카페밴드 만들지? 쉽게 만들죠? 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나 내 밴드 만들었다고 자랑하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자랑할 것도 아니네. 예. 누가 저한테 와서 암호화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 그냥 밴드 하나 또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왜? 그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줬다는 얘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이게 되시죠?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이 네 가지 기능을 블록체인, 이더리움이 왜 줬을 거냐야.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더리움의 꿈이 뭐냐 이거지. 어떤 세상을 그리길래.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암호화폐 발행 기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야.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다양한 특성 및 기능을 갖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특성 및 기능에 주안점을 두세요. 어떤 성질에 어떤 특성을 갖는 암호화폐는 다 만들 수 있어. 됐죠? 두 번째, 스마트 계약, 소프트웨어라 했잖아. 그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목적이 있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거야. 스마트 계약의 목적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뭘 이해시키려면 디지털 자산을 이해시키면 되잖아. 스마트 자산. 이때 블록체인 플랫폼상의 유무형의 디지털 자산. 유형과 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다음에 DAO. 사장도 없고 사무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의하는 협동조합이야. 예. 이게 블록체인 이더리움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기능입니다. 이때 스마트 계약은 제가 그런 전자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얘는 뭐냐? 디지털 어셋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디지털 어셋이 뭐렇게 하냐? 디지털 어셋은 자산인데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관리되는 놈이래. 재밌죠? A는 B래. B는 A에 의한 놈이래. 그래서 뭐야? 디지털 자산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도 우리는 누구냐는 거야. 네. 자, 여러분 페이스북 쓰죠? 병원 가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난 사용자야. 나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쓸 때마다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 활동들은
컴퓨터의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는 알잖아. 그리고 그게 어디에 저장이 돼? 네이버나 병원의 서버에 저장이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병원에서 활동할 때마다 생기는 데이터들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봐. 가치가 있잖아. 당연하죠? 가치가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 왜 안 받아? 기분 안 나빠요? 난 이드름에 붙어있는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용자를 썼어. 사용을 한 건 좋아.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사용할 때면 나에 관련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너한테 주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에 가치가 있잖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걔네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그 사용하는 가치를 나한테 달라는 거야. 왜 안 줘? 그렇게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치 있는 데이터야. 일단은 가치 있는 데이터가 정의잖아. 그 의미가 있겠지, 지금부터. 가치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고에 있으면은, 내가 왜 블록체인을 하지? 내가 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로 와야 돼?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 나는 데이터 생산자, 나는 단순한 사용자나 환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디지털 생성자야. 데이터 생성자야. 말 되잖아. 그리고 데이터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당연히 가치가 있죠. 그러잖아. 그 가치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디지털 자산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야? 디지털 자산 생성자들이야. 이제 우리의 권한을 지금부터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잖아. 누가 그래? 대신 서비스 쓰잖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그래요. 받아들여. 근데 그 데이터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서비스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여러분 병원 가서 진료받잖아. 맞아요? 그 중요한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인 여러분의 개인의료정보 데이터, 그 데이터 가치를 왜 인정 안 해주냐는 거야. 어떻게 인정 안 해주는 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병원 가면 수가를 내잖아. 수가 낼 때 모든 원가 다 들어가. 거기에 나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컴퓨터, 이게 이드름이야. 이드름에는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기능, 다오 기능이 있어. 나는 내가 생성한 나의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 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럼 디지털 자산이잖아. 근데 누군가 그걸 사고 싶어 해. 오케이? 그러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스마트 계약이라는 소프트웨어라 그랬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내 자산을 원하는 사람한테 팔게 해주는 거. 그걸 스마트 계약으로 짜는 거야.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생기면 지불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지불 수단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어떤 사람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과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니 지불 수단 많잖아. 인터넷 뱅킹 하면 되잖아. 피지 하면 되잖아. 크레디트 카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왜 꼭 암호화폐가 되느냐? 그럼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과거를 봐야 돼. 전자상거래. 옛날에 인터넷 뱅킹이 없고 이럴 때 전자상거래가 떴어요. 인터넷 진행이 되면서. 그때 초기에 전자상거래를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그래. 초기에 전자상거래 할 때 뭐냐면은, 전자상거래가 딱 있을 때 뭐냐면은, 화면에 떠. 내가 뭘 산다 구매를 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 홈페이지에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있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 뱅킹해서 바로 보내잖아. 우리 때는 인터넷 뱅킹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 전화번호를 써. 그럼 어디가? 피지컬하게 어딜 가? 은행을 가. 무통장 입금을 해.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 전화해. 보냈는데요. 저쪽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어떻게 확인해? 전화로 하라. 이렇게 초기에 지불수단이었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지불수단이 무통장 입금이었다면 현재 같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됐을까? 절대 앱솔루티 노예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 시스템에 맞는 지불수단이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피지가 생기는 거야. 벤 사업이 생기는 거고. 제 말이 되세요? 똑같은 논리야. 우린 지금 P2P 경제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앙집중 방식의 지불수단을 가져 들어오느냐는 거야. 안 맞잖아. 그래서 PG 지불수단이 있어야 돼. P2P 지불수단이. 그게 암호화폐라고. 첫 번째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가장 필요한 암호화폐 역할. 그리고 암호화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코인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사용 수수료야. 됐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준 기본 기능으로 만든 암호화폐 있죠? 그 기본 기능으로 만든 암호화폐를 우리 같은 사람은 코인으로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해? 토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만든 암호화폐는 토큰이지 코인이 아니야. 코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만드는 게. 전 세계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코인이 많겠어, 토큰이 많겠어. 네, 그래서 다 대부분은 토큰이야. 코인은 몇 개 안 돼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코인이냐 토큰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식이 틀려지겠지. 코인인 경우는 이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 속도가 빨라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토큰인 경우는 뭐 어떤 걸로 판단하겠어요? 아, 얘가 사업이 좋은 사업이네, 서비스가 좋으네,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똑같은 암호화폐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지, 여기는.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블록체인은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있는 디지털 자산을 등록을 해서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발행돼서 하나의 P2P 디지털 자산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오가 왜 하느냐? 어떤 경제 생태계가 있으면 플레이어가 있잖아, 플레이어가. 그 플레이어조차도 나는 P2P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 P2P 조직이야. 그럼 어떤 게 생겨? 결국 뭐냐? P2P 경제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원하는 거는 P2P 경제 생태계입니다. 조직 가치도, 조직조차도. 그 블록체인 컴퓨터의 비전 및 철학은 뭐다? 사상은 뭐다? 그들의 경제를 우리들의 경제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중심이 되는 경제. 내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이제 확대 해석하면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야. 기본소득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기본소득을 막 주면은 또 보수주의에서는 뭐라 그래? 쓸데없이 막 주냐 그러잖아. 진보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절충하자는 거지. 저는 정치색이 없거든요. 둘 다 맞아. 기본소득을 주자. 대신 네가 태어나서 살 때까지의 모든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 그건 국가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나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활동할 때 함부로 활동하시면 안 돼. 여러분에 관련된 데이터를 막 주는 거야. 이게 현실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회원가입 시키지. 그럼 뭐 쿠폰 주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한테 받는 데이터 그 가치가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가치 이상의 능력이 있으니 그래야 걔네 돈을 벌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 가치는 쿠폰보다는 커. 이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 컴퓨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쿠폰 준다고 가입하잖아? 바보야. 아, 내 데이터가 이것뿐이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 가잖아. 안 주잖아. 그리고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또 돈 받잖아. 내 데이터를 내게 쓰겠다는데 왜 나한테 돈을 청구하지? 그럼 걔네는 행정비 이런 거 들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앞으로는. 데이터 병원 갔잖아? 수가 끝났잖아. 내 데이터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지. 누가 필요해? 보험회사 필요해. 연구생들 필요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나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만들어서 내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 그게 블록체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호 경제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야. 블록체인 경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쪽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야. 블록체인의 목적이 토큰 생태계야. 블록체인의 목적이 우리가 블록체인을 육성하잖아? 육성하는 이유가 뭐야? 토큰 생태계 하기 위해서야. 됐죠? 근데 갑자기 토큰을 못 쓰게 해. 근데 블록체인을 육성한대.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포지션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 잡은 게 있어. 그게 소위 말하는 신분증이야. DID. 그런 거 보면 토큰 없이 될 것 같아. 근데 거기도 토큰을 넣을 수 있어. 더 잘 될 수 있어. 네. 근데 토큰을 부정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적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문제점이에요.
기술로 보지 말라 이거지. 기술로 보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있어요. 제가 암호화폐 박사라 블록체인 없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내 논문 중에 하나야. 맞아. 기술로 보면 분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기술을 논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논하는 거지.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다른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없는 네트워크를 상상하세요? 네트워크 없는 컴퓨터를 상상하세요?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저장되는 건 보잖아.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스마트폰은 필요해 안 해? 없어요. 목적이 아니라 그게.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경제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지 단순한 기술적 관점에서 하나라는 얘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암호화폐의 정의는 암호화폐도 정의가 있다 이거야. 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블록체인보다 더해. 암호화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다 틀려. 사람마다 다 틀려. 자기 식대로 암호화폐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토론이 돼? 토론이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암호화폐도요,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째가 뭐다? P2P여야 돼. 그래서 사이버머니나 가상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니야. 게임머니도 암호화폐가 아니야. 왜? P2P가 아니니까. 그 중앙집중 방식이니까.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안전성은 암호 기술을 써서 안전성은 보장해야 돼. 이건 디폴트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 세 번째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 암호화폐는요, 가치의 표현이에요. 자산의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NFT 있잖아, NFT. 미술품이라는 자산이 있잖아. 내가 암호화폐를 뭐라 하냐면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이라 했잖아. 현재 자산이 있죠. 유형의 자산이 있고 무형의 자산이 있어. 보석, 부동산, 예술품 등. 이거를 디지털화 해야 되잖아. 제가 아까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했잖아. 그건 표현이에요. 얘네를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옮겨야 되잖아. 지금도 뭐 사진 찍고 뭐 옮기잖아 어쨌든. 그럼 데이터가 돼 있잖아. 근데 그 데이터의 원은 여기잖아. 그러면 얘를 디지털로 표현했을 때 그 디지털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치를 표현해 줘야 되잖아. 뭐로 표현해 줄 거야?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보석이 딱 중고품 보석이 딱 주고 가격이 워낙 얼마 이렇게 돼. 그럼 그거는 P2P 경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보기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피지를 쓰든 뭐 쓰든 협상이 되고 막 이러잖아. 내가 원하는 건요. P2P 경제 생태계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야. 그러면 보석을 디지털 자산화 했죠. 그럼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P2P에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거래가 돼도 P2P에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P2P 자산에 P2P 세상에 올라간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도 P2P 방식이어야 돼.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목적은 디지털 P2P로 전환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툴이에요. 물론 당연히 지불수단 되겠지. NFT가 있잖아. NFT가 있는데 이미지를 올려. 이거를 NFT로 판대. 근데 현재 NFT 마켓플레이스는 NFT 팔아. 근데 그 지불은 어떻게 해? 현금으로 하든 뭐 크레딧 카드로 하잖아. 어쨌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NFT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가 된 거야. P2P 세상에서. 그럼 걔는 걔 나름대로 가치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NFT는 얼마. 암호화폐로 표현해. 그 거래를 P2P 지불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거야. 그럼 독립적인 거래 생태계가 생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는 쉬워. 보석을 NFT로 바꿨다. 그럼 가치가 있네. 아까 말한 내재적 가치가 있네. 그래서 가치를 인정해. 부동산을 바꿨어. 내재적 가치가 있네. 예술품을 바꿨어. 내재적 가치가 있네. 그 내재적 가치는 그게 대응되는 피지컬 자산의 가치가 되겠지. 그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 블록체인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야. 또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 뭐다? 이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산이 있다는 거지. 그건 다 무형이야. 나의 데이터, 의료정보 데이터,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컨텐츠. 이거 다 무형의 자산이야. 이 무형의 자산도 디지털 자산화 시켜야 되는 거야. 그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을 뭐로 해? 암호화폐로 할 거야. 거래도 암호화폐로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탈중앙화된 뎁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원하는 거야, 이거를. 부동산에 있으면 얘를 디지털 자산화하잖아.
부동산 토큰화된 얘기는 가치를 표현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 올리면 되는 거야. 이때 부동산 토큰의 내재적 가치는 뭐야? 쉽죠? 왜?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부동산 토큰을 하는 목적은 이게 아니야. 또 더 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토큰화 있잖아. 외국에도 부동산 토큰화 있잖아. 그리고 부동산 토큰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만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단일화가 되는 거야. 이러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예.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래서 혁명이에요. 이래서 혁신이고 엄청난 세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야. 내 의료정보 데이터를 우리의 디지털 자산에서 암호화폐로 만들었어. 이때 내재적 가치는 뭘까? 참 어렵죠. 지금부터. 이때 사람들이 막 내재적 가치가 뭐야 막 이렇게 고민하고 헷갈려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야. 여러분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얼마 알아쳐주면 여러분 만족하겠어? 우리가 정할 일을 왜 남한테 물어봐? 우리가 정할 거를. 여러분의 의료정보 데이터 가치가 100원이면 팔래? 1000원이면 팔래? 10,000원이면 팔래? 이제 정해질 거야. 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희소성 있는 데이터가 비싸겠지. 그래서 제일 비싼 의료정보 데이터는 뭘까? 우리들 중에 난치병 환자 데이터들. 네. 그래서 난치병 환자 데이터들은 돈 주면서 치료해줘야 돼. 그로 생기는 부가가치가 엄청날 테니까. 좋은 세상 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지하철 타고 이럴 때 우리 때는 뭐가 많았냐면은 임상실험자를 모집했어. 빵 주고 교통비 주고 수고비 주고. 맞죠? 왜 걔네들이 그 돈을 주면서 임상실험자를 모집할까? 데이터 얻기 위해서예요. 그 데이터로 만드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이해되세요?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한 우세야. 그거를 조금 이제 경제 생태계로 옮겨서 이제 정량화시키고 싶은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제대로 하자는 것이 내 얘기는. 어렵죠? 그럼 제가 물어보잖아. 아까 비트코인의 내적 가치는 뭐야? 있어요. 피지컬하게도 있고 추상적으로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만드나 돈 들어. 최소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가 만든 채굴병보다 커야 내가 채굴을 하지.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지 우리는. 유형의 자산하고 무형의 자산 있잖아. 현금은 자산 아니야? 현금도 자산이잖아. 그죠? 지폐가 있는 거야. 얘도 디지털 전환해야 되잖아요. 걔가 CBDC예요. 걔가 디지털 법정화폐야. 현재 한국은행사하고 중국이 가장 먼저 앞서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아니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왜 필요하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 암호화폐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현재 현금 있잖아. 근데 여러분 수표 세대 아니죠? 수표 안 쓰시죠? 네. 수표가 왜 필요하지? 여러분 상품권을 쓰시죠? 현금 있잖아. 근데 왜 상품권을 쓰지? 현금 있잖아. 여러분 버스 탈 때 회수권 썼어요? 현금이 있는데 왜 회수권을 쓰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얘기는 현금 지폐가 베이스가 되면은 거기에 베이스가 돼가지고 백화점은 백화점 생태계에 맞는 상품권이라고 만드는 거야. 버스 생태계에 맞는 토큰을 만드는 거야. 은행 생태계에 맞는 수표를 만드는 거야. 저는 디지털 법정화폐가 딱 나오면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촉진된다고 그래. 왜? 만약에 디지털 법정화폐가 우리가 실용화 되면 저는 뭘 만들 거냐면 암호 수표 만들 거야. 암호 상품권 만들 거고 암호 토큰 만들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길 나는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암호화폐가 대중화 될 거라는 거지. 암호화폐랑 디지털 법정화폐는 상호 보완이야. 경쟁이 아니야. 이게 정부나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야. 암호화폐가 실체가 있어? 눈에 보여? 왜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가 뭐지? 그래서 성공 사례 있어? 이게 참 쓸데없는 참 나쁜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야. 이거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거야. 암호화폐가 실체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거야. 왜 망한 줄 알아?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강국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언제적 사고를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눈에 보여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에게 왜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자해? 여러분 메타버스 눈에 보여? 가상으로 보이지? 실체가 있어? 이게 언제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정보화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는 이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자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그럼 네가 쓰는 아래 한글은 실체가 있니? 왜 아래 한글 돈 주고 사니? 이따위 논쟁에 끼지 마. 그냥 대꾸도 하지 마. 요즘은 난 대꾸도 안 해. 암호화폐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암호화폐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야. 왜 몰라? 썼잖아. 사례를 보여줬잖아. 암호화폐 내재 가치는 있어. 암호화폐 성공 사례가 뭐냐? 하게 해줘야 돼, 만들지. 암호화폐라는 거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산이 있는 거야. 자산이 없는 암호화폐는 사기야. 아무리 돈이 올라가고 내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암호화폐란 자산의 표현이야. 자산을 표현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사기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특급법에서의 가상자산이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했던 이런 데서 전자증표. 전혀 암호화폐 개념하고는 달라. 네. 그리고 참 신기해. 자기들이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잖아, 암호화폐는. 그죠? 근데 가상자산을 뭐로 정의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자기들이 정했잖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대. 특급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로 정했잖아. 말이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 거기서 말하는 암호화폐는 나는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디지털 자산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암호화폐를 단순 투자 대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그 암호화폐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자산을 표현하는 걸까? 그때 피지컬한 거는 쉬워. 그래서 사람들은 NFT가 쉬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야. 무형의 자산이야. 여러분의 개인정보 데이터, 여러분의 컨텐츠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말은 나는 이런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로 표현해서 발행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들 거야. 이렇게 이해하라고 얘기했죠. 됐죠? 여러분 백서라고 들어봤어요? 네. 백서, 화이트 페이퍼. 백서 없는 암호화폐 사기. 절대 원칙이에요. 누가 뭐 그래, 뭐 백서 없어도 암호화폐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백서를 줘야 돼. 그게 고객에 대한 매너고 예의야. 네. 근데 백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만드는 사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서는 기술 백서야. 내 블록체인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PC 사실 때 여러분, LG 거 살 거야, 삼성 거 살 거야. 그때 뭐 코드코어냐, 속도가 뭐 이거냐, 그래픽카드 종류가 기술적으로 논하잖아. 사양을 논하잖아. 이때는 사양 백서야. 내 블록체인 플랫폼은 퍼블릭이야, 프라이빗이야, 속도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백서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근데 얘도 경제에서도 얘도 여기서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백서는 쓰지 말라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고. 코인이 뭐지? 플랫폼 암호화폐. 토큰은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큰 백서를 봐야 되는 거지. 토큰 백서는 뭐냐면 서비스잖아. 그러니까 토큰 백서는 어떤 식이 되냐면 바로 사업기획서야. 내가 이런 사업을 이런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시킬 거야라는 사업 백서라고. 일종의 사업기획서야. 여러분 어떤 회사 투자할 때 사업기획서 달라고 하잖아. 그거야. 그게 백서야, 토큰에서는. 토큰 백서는 사업기획서야. 그래서 백서가 존재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토큰만 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야, 사업.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봐야 돼. 사업을 봤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암호화폐가 표현하는 디지털 자산이 뭐냐 이거야. 그걸 설명 안 하시면은 느낌이 벌써 딱 와, 나는. 얘 봐라. 왜 발행하지? 왜 발행하냐, 암호화폐를. 쓸데없이 돈 벌려고? 그럼 사기지.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버블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내가 아까 뭘 물어봤냐면 이거잖아요. 어떤 업체가 의료정보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돌려서 의료정보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만들겠대. 그게 우리나라에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그럼 내가 말하는 개념을 따지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문제는 뭐야? 그 토큰을 판매할 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의 개인 의료정보 데이터를 얼마로 쳐주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시장에서는 100원이야. 근데 이게 10,000원이래. 그럼 뭐가 낀 거야? 버블이 낀 거야. 두 번째는 그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이야. 내가 이 삼성전자 8만 원을 사면 1년에 16만 원이 될까? 이래야 살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인가?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야. 내가 볼 땐 버블이야. 미래의 기대치를 가져온 거니까. 똑같아요, 토큰도. 이때부터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합리성이 있느냐를 따져. 그것도 통과한다? 통과했어. 그러면은 그 생태계는 사업 기획서의 가장 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야.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 핵심 뭐야? 수익 모델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기야. 토큰을 발행을 했죠. 돌아야 되잖아. 누가 사고 팔고가 돼야 되잖아. 그게 수익 모델하고 토큰 순환 생태계가 보여야 돼. 아, 그래서 이 토큰은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겠구나. 그리고 이 사는 사람이 회사는 그럼 어떻게 걷어들일 것이냐. 이런 어떤 토큰 순환 생태계가 보여야 돼. 그게 없으면 또 고민하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반드시 노라면 당연히 보지 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일단 얘는 토큰 생태계를 잘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못 따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도 좋고 다 좋아.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있는 사람이 블록체인 경험이 있나? P2P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인가? 서비스 경험이 있나? 회사가 건전한가? 이런 거 봐야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번 해보자야. 한번 걸렸어 나한테.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는 몇 프로? 3% 미만이야. 근데 하셔야 돼. 3% 미만이잖아. 100개 했을 때 성공 확률은 3%잖아. 97%를 잃었을 때도 그 3%가 나한테 10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면 이득이잖아. 하셔야 돼.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은 그 별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주식이나 이런 데 재테크하는 거하고 똑같아.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장래성이 있는 거를 사야 배수가 커지잖아. 대신 리스크가 크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려면 훈련을 좀 해야 돼. 제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암호화폐 투자라고 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암호화폐 투자하면 100배, 1000배 번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는 정말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저는 이 말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 재테크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비트코인이 고점 8천만 원에서 지금 현재 5천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떨어졌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1년 1월달 비트코인 가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2021년 1월 1일. 그때 2천만 원이에요. 2021년 12월 31일 비트코인 가격 5천이 넘었어요. 2.5배에서 3배 본 거잖아. 성장률이 제 얘기는. 성장률을 보는 거야, 저희. 성장률 할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출렁이잖아. 출렁이면서 손해본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분명한 거는 장기적으로는 우상이라는 거지, 얘기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한번 보세요. 그럼 계속 성장하는데 폭이 줄어. 한창 잘 나갔을 때 2018년도에는 갑자기 뭐 88배가 뛰고 그 다음에 열 몇 배가 뛰고 막 이래.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 작년 같은 경우는 2.5배, 3배가 떴어. 그럼 올해는 얼마가 뛰겠어요? 느낌상 1.5배 정도 뜰 것 같아. 계속 줄 거 아니야.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평행이 되겠죠. 이 데이터로 보자는 거지. 저는 여러분 진짜 돈을 벌려면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고르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초기 암호화폐들, 성장성 있는 암호화폐를 사면은 생각외로 많이 벌 수 있어요. 대신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몰빵하지 마라. 보통의 투자 원칙. 빚내서 하지 말라. 항상 포트폴리오를 해라.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하는 거고 자신 있으면 찍는 거야, 이제.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말로 비트코인 토큰 생태계 보려면은 제가 뎁 생태계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갤럭시 생태계 가면 서비스 형태가 다 나오잖아. 이드럼에 가시면은 정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고 그래, 제발 좀. 이드럼 가봐 좀. 이드럼 가면은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여기 스테이트 오브 뎁이잖아. 뎁 생태계잖아.
스테스가 쓰면 현재 전 세계에서 이게 12월 달 건데 3,794개의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좀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라도 외국에서 조금씩 하는데 분석이 다 됐어요.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더리움. 2,890개, EOS 330개, 트론이 들으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클레이튼이 딱 77개가 돼 있지. 근데 이제 거래량을 봐봐. 거래량을. 예.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이콘도 들어가 있대. 예. 아이콘도. 예. 영영이다, 여기는. 하여튼 이거 보세요. 예. 요게 전 세계 나름대로, 요게 플랫폼, 여기서 쓰는 것들은 다 코인이야, 그러니까. 이 코인이 이제 토큰을 만드는 토큰 생태계가 2,89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종류별로 구분해 놨어. 모든 플랫폼, 모든 카테고리, 현재 상태.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더리움에서 파이낸시냐, 금융 보면은 금융에 관련된 여기 보면 디파이도 있고 뭐 있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다 있어. 이때 제가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이때 얘네들이 하고 있는 토큰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란 얘기예요. 이제 제 말이 이해되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돼. 그게 창업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디파이 관련된 우리나라 업체가 있다면 그 디파이가 과연 얘네가 홀로 생각한 거냐.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주로 이 중에 하나일 거야. 제 말이 되시죠?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조금은. 뭘 보다? 이 각각의 토큰 생태계에서 뭘 봐라? 비즈니스 모델을 보라는 거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랜드, 가상부동산. 요즘 뜨잖아요, 가상부동산.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게임이 있고, 갬블링이 있고, 파이낸셜이 있고, 거래소가 있고, 개발, 미디어, 많잖아요. 네. 이게 소위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도메인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다 틀리겠죠. 네, 그런 건 제가 지금 한꺼번에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게임 분야의 토큰 생태계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그때는 게임 분야만 가져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보는 시각.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의 문제는 확실히 시켜드리겠다. 암호화폐가 문제 확실히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블록체인 경제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산화돼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하고 연결시키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디지털 전환 있잖아요. 디지털 대전환을 하겠대. 디지털 대전환의 뜻이 뭐야? 도대체 뭐지? 지금 우리 디지털 전환 아닌가? 여러분 디지털로 다 하지 않아요? 디지털 재산의 뜻이 뭐지? 저는 디지털 자산 시대 세상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직 얘네들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걸 제가 그래서 해야 된다. 옛날에 인터넷 지능세 1990년대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지. 망하는 안 있더라도.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꼭 이해시키겠다고 오늘 약속을 드린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게.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냐? 아닌 것 같아. 그럼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겹치는 거냐? 현재 우리나라는 이거 같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일반적인 토큰은 다 가상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 NFT가 툭 나왔잖아요. NFT가 가상자산은 아니래. 걔는 왜 아니지? 걔도 토큰인데? 걔가 정말 자산인데? 제가 질문하는 문제 아시겠어요? 정부에서 어떤 사람은 가상자산이면 과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NFT 산업이 뜨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걔는 가상자산이 아니니까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라고 떠드는 공무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걔도 가상자산일 수가 있어. 그래서 세금 매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조차도 가상자산의 정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같아,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거. 나는 이거야. 특근법의 정의가 어떻게 됐든 난 모르겠지만 나는 암호화폐가 바로 자산이고 그게 디지털 자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세요. 파리바게트 아시죠? 파리바게트도 인터넷에서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파리바게트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주는 돈 있잖아. 그게 코인. 근데 파리바게트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포인트 만들잖아. 그게 토큰. 이해됐어요? 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안 보입니다. 폴리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돈 벌 수는 있어요. 근데 폴리건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메인 플랫폼이 있고, 이거는 기술인데, 플랫폼이 있잖아요. 메인넷이. 그리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이 속도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억지로 만든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제가 보는 블록체인 철학하고는 안 맞아요. 탈중하고는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생태가 형성이 되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더리움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그게 레이어 1이라고 그러고, 레이어 2라는 걸 만들어. 레이어 2라는 걸 만들어서 지네끼리 막 하다가 중요한 것만 레이어 1으로 내리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메인넷, 그좀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면 메인넷인데, 그런 것들이 요새 몇 개 떠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더리움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진 않아요. 아, 무슨 말이 되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에 붙어서 하는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니고. 비트코인은 걔는 포지션의 역할은 정해져 있어. 걔는 근데 제가 볼 때 떨어지진 않아요. 걔는 일종의 뭐 검증되고 확인된 디지털 자산의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위치는 차지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기축통화처럼 썼죠. 암호화폐. ICO 할 때. 저는 비트코인은 영원히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성장성은 이더리움이 전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비트코인에 관심 갖지 말고 이더리움에 관심 가져라. 왜? 컴퓨터니까. 그래서 현재 생태계 거의 80% 이상은 이더리움 기반이고, 심지어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아이디어인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많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확장성이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은 지속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본으로 보면 이더리움 자체가 속도를 증진시키고 보안성을 챙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작년 8월 달 런던 포크라고 그러잖아. 이더리움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돼요. 이더리움은 4단계를 거치는 발전 방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걔가.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4단계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속도나 이런 것도 괜찮을 거다. 저는 이더리움에 주목하고요. 저는 블록체인은 두 가지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참여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채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채굴이라는 건 아시죠? 블록 만드는 사람. 이 정도는 아시죠?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막 참여할 수 있는 거. 그게 퍼블릭이에요. 모든 사람이 채굴하는 게 퍼블릭이 아니야.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프라이빗이야. 이건 회원제. 이거는 비회원제. 채굴은 뭐냐면은 블록체인을 누구든지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비허가형이야. 그걸 이제 퍼미션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가형이, 채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채굴을 허용된 사람만 하는 게 퍼미션드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이라는 거는 이게 주안점이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채굴할 수 있어. 되든 안 되든. 이해됐죠?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허가형이야. 21개 위트니스가 하는 거야. 내가 원한다고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이라는 건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모든 블록체인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주장을 해. 이것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니, 다 퍼미션드야. 속도가 1000 이상 가는 블록체인 중에 비허가형은 없어, 아직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아시겠어요?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허가형이나 비허가형.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 얘는 속도가 느리고 보안을 이룩하는 게 어려워요. 얘는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고 보안을 하는 게 용이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엔터프라이즈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콘 다 퍼미션드야. 속도가 1000 이상이다, 3000이다 주장하는 모든 블록체인은 퍼미션드야. 퍼블릭으로서, 비허강으로서 현재 최대 속도가 비트코인이 7건에서 나오고, 이더리움이 뭐 12건 정도 나오고, 카르다노가 지금 200 TPS라고 얘기하는데, 제 거도 여기 하나 있어요. 엔더체인. 저는 250까지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게 제가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허가형이야. 그래서 제 거 속도는 지금 250배에서 300분이 안 돼요. 이론이 틀려요. 발전 방향이 틀려. 네. 이더리움 같은 게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뭐 이오스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어떻게 돼? 제가 볼 때는 퍼미션도 되고 있는가? 왜? 서비스의 속도나 질 때문에. 근데 그게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기는. 여기다 엮여가지고 내가 말한 블록체인 하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타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암호화폐 발행 기능이 있어야 되고, 뭐 기능. 허가형 블록체인에 그런 게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거지.
일단 그리고 또 하나가 제발 아무리 이게 좋더라도 이거는 기술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 이드름을 다단계로 판다. 그럼 저는 이드름 안 합니다. 예. 예. 판매 방식이 다단계인 거는 들어가지 마셔라. 예. 왜냐면은 생각보다 특권 상승하는 경제 생태계의 성장 파워가 약하다. 성장하시는 힘이 좀 약해진다. 이런 것들.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개하고 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죠. 그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는 완전 공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프라이버시가 0점이잖아. 여기는 프라이버시가 100점인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트랜잭션이나 블록을 검증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투명하게 들어가야 되죠. 데이터들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검증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로 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블록체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공개는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암호화 시켜서 공개해. 암호화 시켜요. 됐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검증하려면 얘를 다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암호화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검증은 하되 이 데이터를 안 풀어. 이 데이터가 yes가 no가는 검증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이 데이터는 못 봐. 이상하죠? 네. 오케이? 예, 그게 지킵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널리지로 증명해 준다는 거야. 이 데이터가 옳은지를 증명을 해줘. 근데 이 데이터를 오픈하는 순간 데이터에 대한 널리지를 다 주는 거잖아. 근데 제로 널리지라는 게 뭐야? 영지식이라는 게 지식을 안 준다는 거야. 지식을 안 주면서 이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증명해. 그럼 해결하잖아. 무슨 익명성 얘기 나오면 다 뭐야? 제로 널리지, 인터랙티브, 프로프 시스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로 널리지. 참인 것만 증명해주지 참인 내용은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모네로라지 대시 같은 거 할 때는 거의 암호학자들이 만들지. 저건 암호학자가 아니면 못 만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패스워드 있잖아요. 패스워드. 패스워드가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은행 가서 그 전표를 할 때 패스워드를 적잖아요. 근데 그 패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패스워드를 누가 알아? 텔러가 알잖아. 그래서 은행 내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텔러한테는 패스워드를 보여주지 말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 앞에 키패드가 생겨서 치잖아. 그럼 텔러가 안 봐. 속였잖아. 안 보여주잖아. 텔러한테는 영지식이잖아. 근데 시스템에서는 검증을 했잖아.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요. 근데 또 보면 뭐야? 패스워드를 치면은 서버엔 저장이 되잖아. 어쨌든 은행은 알잖아. 그럼 은행에서 사고 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패스워드를 안 줘. 아예 안 주고 내가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되면 그게 영지식 증명이야. 그러면은 내 패스워드 아는 사람은 세상에 유일한 나잖아. 요런 거. 그래서 하여튼 프라이버시 나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킵입니다. 그건 하셔야 돼. 근데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좀 암호화폐 쪽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저는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들어올 때 최소한의 개념과 기본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다? 여러분이 다른 거에 재테크하는 방법론하고 똑같다. 단지 대상만 암호화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제 오늘의 강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사기 좀 당하지 마세요. 왜? 그걸 빌미로 정부가 계속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됐죠? 또 저는 빠르면 2025년이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 먼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우리 경험해서 보자. 경험해서 보자.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궁금하시면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사고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1차 혁명이 일어나고 2차 혁명이 일어나고
3차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4차 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줄였잖아. 예. 이 기간이 줄어든다고요. 예.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거는 20년에서 30년이 걸렸어요. 이때는 100년이 걸렸지만. 근데 이제 4차 산업이 와가지고 우리가 오는 세상을 하면 20년, 30년이 걸릴 거냐? 아니요, 저는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얘는 하드웨어야. 인터넷 세상에 오려면 인터넷을 깔아야 되잖아. 얘는 소프트웨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탄생한 게 2014년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빼고. 근데 이 10년 지나면 2024년이잖아. 이 정도 되면 나는 활성화되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블록체인 세상이 오려면 또 이제 경험이 필요하잖아. 근데 저는 이미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래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3,000개 서비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늦었다야. 늦었다는 이유가 뭐야?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 샀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는다. 놓쳤잖아, 한 번. 놓친 거잖아요, 저는. 이더리움도 놓치고, 비트코인도 놓치고, 비트코인 초기에 1센트였잖아요. 근데 그게 2009년도예요. 2009년도 아니지. 2011년도 피자데이 올 때까지는 그 가치도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2010년, 2011년, 12년 되면서 뭐 1불이 안 됐다가 뭐 10불 이렇게 하는 기회. 요때 샀어 봐. 요때 내가 100만 원치만 샀어 봐. 그럼 얼마 버는 거야? 4만 배니까. 지금 5만 배니까 얼마 버는 거야? 1불에 샀을 때. 1불에 산 사람들은 5만 배가 얼마야? 100만 원 곱하기 5만 해보세요. 500억이지. 놓친 거지 나는. 이때 안 놓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그게 말하는 무슨 뭐 형제 자매 뭐. 제 얘기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그 기회를 지금은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진 않았으니까 한번 잡아보자. 근데 그렇다고 지금 빠른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하다 보면 좋은 게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100%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대 흐름인 건 맞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파도의 중앙에 서 있다예요, 제 얘기는. 이미 그 파도의 중앙에 서 있으면은 그 시대에 맞춰서 한번 재테크도 한번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거는 여러분의 능력이지. 분명한 건 저는 새로운 시장이 뜨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운 시장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갖고 지금처럼 스터디하면서 한번 재테크의 하나의 채널로 대상으로 삼는 거는 맞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